예, 안녕하십니까. 곰돌이입니다. 자, 계속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인관료층의 형성과 과거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인데요. 자, 배경이 지금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건 사실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의,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 즉, 안사의 난 이후로 당나라에는 절도사들이 독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절도사들이 즉 절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방을 지키는 또는 그 변경지역을 지키는 군사령관들이 절도사인데요. 이 절도사들이 정치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대 19 시기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절도사들인데요. 이때 무인들이 정권에 장악을 하면서 일대 혼란기를 야기를 합니다. 이 혼란기를 잠재운 사람이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조광윤조차 절도사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절도사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조광윤은 절도사의 군사권과 행정권을 몰수를 하고 문치주의를 통해서 문인이 군사권과 지방의 실권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재편하기 시작을 하죠. 자, 고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고려는 후삼국 시기에 호족이라고 하는 그런 독자적인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지방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호족들이 후삼국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광종이 과거제를 도입을 하고 또한 성종은 이렇게 과거제를 통해서 새로 임용이 된 문신들을 유교 통치 이념으로 하여서 정치를 이끌어나가고자 하였죠. 즉 이렇게 하면서 문인 관료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훗날 문벌 귀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제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과거제도는요, 중국의 수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당나라 때 정비가 되었다가 송나라 때 관료 선발의 핵심 제도로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때 만들어져서 자, 보시면 수나라 때 만들어져서 당나라 때 다듬고 송나라 때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나라의 관료 선발의 핵심 제도가 되는 것이 바로 과거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과거제도의 전통은요, 인접국가로 전파가 되면서 각 나라의 문인관료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유학 지식의 습득과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기관이 마련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유교적 지식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 유교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관리로서 등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유학 지식의 습득과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기관이 마련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그 시험 준비, 그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유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인쇄술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또한 과거 합격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유교적 지식을 가지고 통과를 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합격자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유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동의 보감하죠. 그래서 도덕성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막부정치예요. 이 당시에는. 즉 무슨 말이냐? 무가정치기였기 때문에, 즉 무신들이 정치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함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성균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지방에는 주와 현의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또는 서원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송나라의 과거제에 대해서 볼게요. 송나라의 과거제는 3년에 한 번씩 치는 걸로 정례화를 하고요. 정례화, 즉 뭐냐면 정기적으로 하게끔 아예 법적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것을 우리 정례화라고 그래요. 그냥 정식으로 이제 형식화하는 거예요. 또한 최종 시험으로서 전시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전시제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최종 시험을 주관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황제가 최종 시험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신하로 임용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는 신하를 뽑는 그런 최종 관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정방지책이라는 것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 부정방지책에는 약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응시자 이름을 가리고 채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의 필체를 알아볼 수가 있어서 수험생 답안을 다시 옮겨 적어요. 자, 옮겨 적으면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정방치책으로 인해서 엄격하게 시험이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관료 지휘 세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 지휘 세습이 드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력을 갖춘 집안 출신의 합격자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송대 후기 관료 사회의 안정으로 이때쯤 되면은 이런 경제력을 갖춘 집안 출신 사람들이 여러 명 합격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관료 사회가 나름 이제 고착화가 됐을 때쯤 은음 또는 문음이라는 걸 통해서 관리 선발 비중이 증가하게 됐다. 은음과 문음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사 배우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슷한 것이 뭐냐면 음서예요, 음서. 자, 은음과 문음은요, 종실, 그러니까 왕실이나 또는 왕실의 친척이나 또는 고위관리의 자손에게 과거 없이 관리로 임명시켜주는 제도를 은음, 문음이라고 얘기해요. 음서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는 명예과거제에 대해서 볼게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 볼게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우리 생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원이 향시 1차 합격을 하면은 거인이 되고요. 이 거인이 회시를 거쳐서 전시까지 합격하면 진사가 된다. 자, 이게 명예과거제입니다. 자,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인데요. 고려시대에는 광종시대에 쌍기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쌍기라는 사람은 원래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이 후주 출신의 중국인인데, 이 사람이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귀화를 해서 이 쌍기가 광종에게 폐하 이것을 과거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건의를 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려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였고요. 관료와 향리의 자제가 통상 문과에 많이 응시했어요. 문과에. 문과가 된다는 건, 문과라는 것은 문신이 된다는 거죠. 또한 과거보다 음서로 관직 비중이 높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제를 통해서 관료에 인직하는 사람보다는 음서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임명된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고려라는 나라는 귀족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이 귀족들에게 음서라는 혜택을 주어서 그 귀족의 정치적 특권을 세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서로 진출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때에는 문과와 잡과와 승과가 있었어요. 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직을 뽑는 시험을 잡과라고 그러고요. 승과는 국사나 왕사 같은 이런 승계를 뽑는 승려들의 시험이 무엇이냐? 바로 승과예요. 자, 조선은요, 반대로 이 승과라는 시험이 없어지고 무과라는 시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인이면 기본적으로 과거 응시는 가능한데 문과는 원칙적으로 양반 이상만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과나 잡과는 중인과 상민이면 모두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민이나 또는 그러니까 상민이나 또는 중인, 그러니까 서울 같은 사람들은 문과 응시가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서 북방민족의 과거제입니다. 자, 요것도 그냥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 금, 원 이런 북방민족들의 과거제는요, 되게 제한적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특히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 지상주의로 인해서 몽골인과 생목인에게 우선적으로 관직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인한테 줄 것 다 줘놓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생목인 다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찌끄레기 되게 하위 관직 같은 것들이나 한족을 주고 그랬던 거죠. 특히 남성인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주지를 않았어요. 아시겠죠? 되게 낮은 신분이었고 또 그들을 무자비하게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한족의 고위관직 진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 과거제인데요. 요것도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리왕조 시기에 도입을 했었으나 선발 인원이 적었는데 그 이유는 불교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승려들이
그런 정치적 입김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승려들이 통상 관직을 많이 차지를 했었고 그들이 정치를 주도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왕조 때에는 이때 비로소 조금 과거제를 실시를 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문묘에 진사제명비라는 것이 있는데 진사 그래서 명단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비석이 있다. 과거 합격자의 명단이 새겨진 비석이 문묘에 건립이 되어 있다. 자, 이것만 보고도 베트남 레왕조 때에는 과거제를 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각국의 문인층들에 대해서 볼게요. 송나라는 사대부고요. 명나라, 청나라는 신사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송나라 사대부의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자, 학자면서 동시에 관료, 과거 합격한 관료로서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송나라 후반대에 가면은 이제 남송 때에 가면은 숫자가 늘면서 붕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구법당과 신법당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사실 이게 왕안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남송 때 얘기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송나라 때이긴 하죠. 송나라 때인데 송나라 남송이 되기 전에 이제 왕안석의 개혁안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송나라 사례부들 중에 숫자가 이렇게 늘면서 어느 정도 고착화가 돼가면서 이들이 붕당을 형성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왕안석 개혁 대한 내용이 기억나시죠? 예, 왕안석의 개혁.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신법당. 그것이 아니라 보수, 옛날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법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붕당이 형성이 되었다. 자, 명나라, 청나라 때 신사층들인데 신사할 때 신이 뭐냐면 관직을 지낸 사람은 신. 그 다음에 관직을 지내지 않았지만 과거응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 그래서 합쳐서 신사라고 그래요. 이들은요 지방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족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명중기 이후. 그렇지만 이 명나라 중기 이후에는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지방행정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치안유지, 민중교화, 징세담당 이런 것들을 신사들이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머리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요 요역을 면제하면서 고리대와 공공사업 감독 등으로 하면서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리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행동은 아니죠. 그죠? 네. 자, 그럼 각국의 문인층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호족이 있고 호족에서 문벌귀족이 되었다가 이 문벌귀족에서 무신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되었다가 마지막 신진사대부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왕 하는 김에 한국 사시려는 분들도 다 보세요. 해야 되죠, 사실은. 자, 호조,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조, 신진사대부. 자, 이게 무엇이냐면 호족부터 신진사대부까지만 정확하게 아셔도 사실 여러분들 고려사는 끝나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정치사는 이걸로 끝나요. 자, 호족에 대한 내용을 또 보도록 할게요. 호족은요 고려의 건국 세력으로서 공신 세력들이고요. 이들은요 토지와 그 다음에 직위를 받아요. 그냥 관직을 받는 거죠. 관직. 예, 관직을 받는데 이 관직을 받는 법이 두 개가 있었어요. 태조 왕건 때 받았던 역분전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이후 왕들에게 받았던 전식과를 통해서 관직이나 그러니까 관직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역분전과 전식과 처음 전식과는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전식과 그 다음에 역분전은 이러한 직위를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나라에 공헌을 하였는가 공적을 가지고
토지를 나눠줬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끊고, 이러한 호족이요, 중앙 호족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남는 호족이 있어요. 자, 중앙의 호족들은요, 훗날 이 개경에 남아있는 이 귀족들은 중앙 귀족이 되어서, 이 호족들이 중앙 귀족이 되어서 문벌 귀족화가 되는 겁니다.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벌 귀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 귀족들이 여러 해에 여러 대를 거쳐서 고위관직을 지내다 보니까 그 가문 자체가 문벌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 지방에 남게 되는 호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향리가 되어서 그 마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호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즉 이제 이 중앙귀족이 성장을 하면서 문벌귀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문벌귀족은 호족 중 고위관직을 여러 번 했던 일부 가문, 그러니까 이러한 가문들이 여러 번 하고자 하면은 여러 번 과거를 쭉 내리 합격을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온 일부 귀족 집안들이 바로 문벌귀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음서를 활용을 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중앙관직을 독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은 공음전과 그 다음에 음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제사를 증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공음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관직을 받았기 때문에 관직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과전이에요. 그래서 과전도 받으면서 공음전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벌귀족들이 이자겸의 남과 그 다음에 묘청의 난으로 이 문벌사회가 동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신정권에 의해서 이 문벌귀족에서 무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무신은 무신정변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무신정변으로 집권하게 되고 이들은 대토지를 소유해요. 그런데 이 대토지를 이 사람들이 빼앗아 와요.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뺏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느냐? 토지를 권력과 재력으로서 뺏는 것을 우리는 토지 겸병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대토지를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무신들은요, 자신을 호위할 사람들이 많아야 돼. 왜냐? 다른 무신들이 자신을 치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무신들과의 다툼이 잦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병을 증식했어야 됐고, 즉 노비가 증가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노비 증식과 함께 사병도 함께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처음에 중방, 그러다가 최씨 무신 정권에 들어오면 교정도감, 그 다음에 최후의 정방, 요런 것들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가요. 여기에서 이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뭐 한 3년, 한 80년 정도를 이제 해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무신들이 언제 쇠퇴하게 되느냐? 바로 몽골 인베이전, 몽골 침략으로 올라가게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고려가 몽골 이제 침략에서 그나마 다행으로 부마국으로 정도로 끝나서 그렇지만, 이 부마국이 될 때까지 무신정권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다가 소위 말하면 다 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탈탈탈 털리고 나서 우리가 원간섭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원나라에 복속한 그 기간, 그 원간섭기라고 그러는데, 이 원간섭기에 출현한 사람들이 바로 권문세족이에요. 이 권문세족은 원간섭기에 집권한 지배층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기존 문벌귀족과
문벌 귀족이었던 지방과 그 다음에 친원 세력들. 이 친원 세력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통역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방 관리라고 해서, 응방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매를 만드는 곳이에요. 매. 예, 날아다니는 매 있죠. 예, 그 매를 키워서 몽골로 보내는 기관을 우리 응방이라고 그래요. 이 응방의 관리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치적 볼모였던 고려 왕자의, 즉 이제 황태자라고 보면 되지, 태자의 측근들이,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 왕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서 그 왕자의 측근들이 바로 이 친원 세력이 되면서 권문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역시나 대토지를 소유하고요. 이들은 무신보다 더 많이 토지 겸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천의 기준으로 이 사람의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산과 천으로, 그러니까 산과 이제 시냇물이나 그런 강으로 이렇게 경계를 끄었다라고 할 정도로 한 집안이 갖고 있는 대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 증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관직을 독점을 하여서 특히 이들이 어디에 직책을 많이 올라갔느냐, 도평 의사사라고 하는 이 기구의 핵심 관직들을 모두 독점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도평 의사사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특히 몽골과의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이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도평의사사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평의사사의 이 기구에서 일하는 것은 가장 높은 직책의 관직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직들을 권문세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독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들이 고려 말 공민왕 개혁기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요? 신진사례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권문세족을 비판을 하는데요, 예, 뭐 정치도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것저것 다 뜯어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겠죠. 자, 이 신진사례부들의 아버지들은요 이런 문벌귀족이나 친원 세력들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향리 자제이거나 향리의 자식들이거나 또는 하급 무사 또는 하급 관리의 자손들이에요. 예, 특히 자손 또는 자녀가 되겠죠. 그렇죠. 자녀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이들은요 유교 중에서도 그 당시 최신 유교였던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성리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 과거제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문세족이 몰락하면서 자신들이 과전법을 이용해 토지를 증식하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신진사례부는 훗날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급진파가 득세를 하면서 조선이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사실 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그 고려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만 할 수 있으면은 한국사, 특히 고려사는 이걸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볼게요. 조선은 고려말 이성계예요, 저거 막 이러는데 그냥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말 이성계의 신흥무인 세력과 급진파 신진사례부,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고려 말에 과전법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미리 신진사례부 중심의 토지 제도를 개편해놓고 조선을 열어요. 그 다음에 과거를 통해서 진출한 문반과 무반들이 양반을 형성하면서 이들이 세습적인 특권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성중부터 이러한 양반들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림이었던 사람들이 대거 중앙관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훈구들과 대립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사림들은요, 서원과 향약에서 끊임없이 배출이 되면서 16세기 후반에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학연과 이념의 차이로서 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붕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급진파 신진사례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급진파 신진사례부들은요, 조선 건국의 주인공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다 공신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으로 토지를 분배했었어요. 네. 그래서 급진파 신진사례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전법을 통해서 더 많은 토지를 분배를 받았을 거고, 급진파나 온건파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토지를 받지 못했겠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 훈구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훈구파는 태정 태세할 때, 이 세조 때였어요. 세조 때 생겨난 공신 세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신은 뭐냐면 반정공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또는 뭐 개국공신, 개국공신은 아니겠죠. 나라를 여는 개국공신은 바로 이들이겠죠. 이거 이들인데, 이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공신 세력은 세조를 왕으로 올리는데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공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반정공신이라고 솔직히 얘기하기도 좀 사실 애매합니다. 그냥 취소할게요. 반정공신 취소하고 그냥 공신 세력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요, 대토지를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 권력을 독점을 하죠. 자, 이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중앙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훈구파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던 세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왕이 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훈구파들이 너무 막 나가니까 누구를 이제 불러들이기 시작하느냐? 바로 사림을 불러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종 때 진출을 하여서 훈구를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요, 특히 3사 언관직에 자주 중용이 되어서 3사 언관직에 있으면서 특히 훈구들을 더더욱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왕이 기본적인 도덕을 가지고 백성들의 정치를 해야 된다. 자, 왕도 정치를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향촌은 우리가 잘 다스릴게, 향촌 자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림들을 훈구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4차례에 사화를 했지만서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4차례의 사화 끝에 이제 훈구파 자체를 축출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중앙관직을 장악을 하죠. 네, 요게 바로 사림이고요. 이제 이 사림에서, 사림들 중에서 붕당이 나눠져서 붕당 정치로 들어가요. 자, 이 붕당 정치는요, 자, 학문과 이념의 차이로 사림끼리 분열된 것을 우리는 붕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들은요, 당의 이익에 따라 다른 당을 견제하기도 하고, 또는 당쟁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예, 점점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가 잠시 이 붕당 정치를 해소하고자
이 변질된 붕당 정치를 해소하고자 탕평책을 실시하기로 하지만 이 탕평책이 임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세도 정치로 가게 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꼴이 되고 말이죠. 이 세도 정치는요, 결론적으로 탕평책이 실패로 끝나요. 일부 외척 가문이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이고 소론이고 뭐고 진짜 뭐 자식이고 다 필요 없고 안동 권씨, 안동 김씨가 최고야, 풍양조씨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 세도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의 지배층제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사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